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8월 2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이번 주 계속 고생해주고 있는 조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보단 조금 피로도가 올라갔나요? 네, 훨씬 낫습니다. 네, 뉴스가 하지만 계속 쏟아질 거라는 거. 네. 자,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시사평론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로 먹고 사는 남자 김준일입니다. 네. 네. 임금님의 캔디님이 임금님 귀에 캔디님이 적어주시는 그래서 줄여서 얼먹남. 네, 벌써부터 새로운 또 별명 하나 얻어가십니다. 아, 예. 이렇게 복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으면서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죠. 대통령실 관리 가능한 상황.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하자 대통령실이 거절하면서 밝힌 이유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정부 측에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내년도 증원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일단 내년도 증원을 보류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해보자는 것입니다. 용산에서는 즉각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의대 증원 조정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지만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8월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나기도 했고요. 내일 오전 11시에는 여당 복지위원들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기로도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현재 지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네, 우선 한동훈 대표 제안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 또 오늘 열심히 취재해 오셨다고요? 네, 당연히 이제 친한계 쪽 관계자들과 친윤계 쪽 관계자들 확실히 다른데요. 친한계 관계자들은 이거를 김경수 사면이랑 연장선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김경수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민심을 전달한 것일 뿐이다. 현재 지금 이게 가장 큰 민생 이슈인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고요. 반대로 친윤계 쪽에서는 이거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공개하자는 제안의 연장선이다. 다시 말해서 보여주기 식이다. 어차피 대통령이 못 받을 거 아는데 나는 이렇게 말했어 라는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하는 거고 친윤계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그동안 상처받으면서 이걸 다 견뎌왔는데. 대통령 상처받았나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예. 대통령이 상처받으면서 이걸 견뎌왔는데 그걸 아닌 말고식으로 이렇게 던지는 건 무책임하다는 식으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 기자가 취재해 온 것처럼 같은 당 안에서이지만 온도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김준일 평론가는 지금 좀 어떻게 살펴보고 계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요즘 술도 자제하시고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참 많이 바뀌셨다. 네,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에 따르면 술을 줄인다라는 게 술을 있죠. 줄인다, 자제한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와서 술을 덜 먹는 게 기사가 되는구나. 뭐 이 생각도 했는데 일단은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정부의 입장, 관리 가능한 상태. 오늘 기사 나온 거 말씀드릴게요. 어제 나온 거구나.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가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쓰러진 40대가 병원 14곳을 돌다가 119 구급차에서 숨졌고요. 부산에서는 폭염 속에 40대 남자가 쓰러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부산에는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울산병원에 2시간 거리 걸려서 갔지만은 죽었어요. 또 올 상반기 지금 지난 15일에는 충북 진천에서 임산부가 응급실을 못 찾아가지고 119 구급차에서 애를 낳았습니다. 이게 관리 가능한 상황인가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한 건 뭐 정말 나올 수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지금 근래에 들어서 막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데 지금 사망자가 지금 응급실 못 찾아서 나오고 있고 지금 지난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 머리 다쳤는데 밤에 피가 철철 나는데 119가 와가지고 응급실 22군데 전화를 했는데 못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정신머리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떤 정신머리고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정 갈등이란 단어 자체가 맞지 않다라네요. 그럼 뭔가요? 의사의 불법적인 행동, 일부 의사들의 불법적 행동이라는 거고 절대 타협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를테면은 뭐 건설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배송 화물 노동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를 해서 성과를 냈다. 이런 불법적인 거하고 절대 타협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이에요, 그냥.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이게 모든 게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들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제 아프면 안 된다 일단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절대 안 바뀌어요.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할애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바뀝니다 일단은. 한동훈은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멋있게 좀 이거를 해결하는 민생을 해결하는 중재자 포지션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공식 제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 제안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당정 협의할 때 만나가지고 뭔가 툭 한번 던지고 나서 그거를 이제 언론에 풀었겠죠.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한동훈이 제안했다라는 거를 SBS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친한계 쪽에서 풀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 이렇게 여당 대표야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데 진정성 있게 나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툭 던져보고 용산에서도 물론 용산이 똥꼬집을 부리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공식 제안이 없었어. 뭐 틀린 말이겠어요? 하려면은 공식적으로 해야죠. 그러면은 그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툭툭 한 번씩 던지고 그게 책임있는 여당의 대표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무책임한 인간들만 다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제가 보니까 다 무책임하다. 대통령도 무책임하고 여당 대표도 무책임하고 지금 뭐 국민의힘도 무책임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 지금 추석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앞으로 지금 응급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죽기 시작해야지 이 미친 짓을 지금 멈출 겁니까 진짜. 네, 국민의 생명 경시하는 것도 탄핵 사유 아니냐라는 식의 댓글까지 달리고 있을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30일에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또 딜레마기도 왔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반바지 대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차별화를 세게 하고 싶은 마음도 막 굴뚝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전해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민생 문제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정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행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상병 특검 이렇게 해버리면은 삐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지금 한동훈이 약간 이런 스탠스라는 거고 뭐 독대를 요청을 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만찬을 하기 전에 먼저 1시간 정도 만나서 하는 거를 한동훈 측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인식 차이가 좀 있는데 내가 이 의료 문제는 일본 문제하고 함께 이게 친일 문제 이 대통령의 이 일본에 대한 인식 문제와 함께 바뀔 가능성이 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바뀔 가능성 거의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주변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역사에 남고 있죠. 거부권도 지금 역사에 남는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의료개혁은 아무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문재인도 못한 거니까 이게 사실은 안티문이에요. 대부분이 하는 게. 그러니까 문 반대로 하면 된다. 문재인도 못한 거를 내가 해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의사를 이 정도로 늘린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바뀔 거다. 이거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더라도 안 바뀔 거라고 좀 봅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파업 이틀 앞으로. 네, 심지어 간호사들 파업도 이제 곧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파업을 선언한 단체는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소속돼 있는 보건의료노조인데요. 이들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8월 2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요구사항은 임금 인상, PA 간호사 제도화 등입니다. 노조를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오늘 관계장관 회의에서 극단적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 간호사 제도화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 또는 간호사법 제정안과 관련돼 있습니다. 피해 간호사는 의사의 영역까지 진료를 보조해주는 간호사인데요. 이전에도 암암리에 운영됐던 제도인데 의료대란 이후 의사들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대폭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들은 의사들이 해야 할 행위를 대신할 권한이 없습니다. 피해 간호사 제도를 합법화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게 간호법의 핵심입니다. 네, 내일 본회의 열리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양당이 아침 회의에서부터 되게 설전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오늘 오후에 나온 소식으로는 이제 이따 저녁 7시에 끝장 토론을 하겠다. 그래서 합의안을 도출해나겠다 이런 건데요. 뭐 일부 보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양당 간사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오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합의된 바가 없고 이제 소위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되게 열을 많이 내더라고요. 원래 정부 여당 쪽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원래는
안을 내달라고 해도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는데 잘 보시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갑자기 이걸 언급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여당과 이 공무원들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다. 이제 와서 뭐 다 내놔라고 하는데 우리는 원안대로 갈 거다. 원안을 우린 고수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번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해서 이러한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이 교착 상태가 결국은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보건의료 노조는 결국은 파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의사들 사실상의 이제 파업으로 이제 이게 연쇄작용이 있는 게 대형 병원 중심으로 지금 이제 적자가 누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조 원이 지금 뭐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생각으로 되니까 간호사들 지금 취업이 됐는데 5대 빅5 병원에 1년째 지금 출근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기 상태에 그냥 대기가 못 간 거죠. 외환위기 때 약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98년에 외환위기 왔을 때 97년 말에 이제 임용된 사람들 한 1년 동안 그냥 발령 안 나고 막 집에서 놀고 막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버틴 거죠. 약간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간호사들한테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 하나가 있고 이제 간호법까지 이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부 여당 비판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무책임하다. 오늘 키워드 핵심 키워드입니다. 무책임 진짜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요. 무책임이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간호법 그렇게 뭐 할 수 없다라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여당에서 난리 치더니 지금은 그러면은 뭐 난 솔직히 기사를 많이 읽어보고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뭐가 쟁점인지 그냥 모르겠어. 솔직히 진짜로 진짜 모르겠어. 뭐 때문에 아직도 합의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거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은 좀 더 피해 간호사 제도를 합법화를 하려면은 업무병에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은 사실상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의사가 손이 없으니까 그냥도 이 파업 전에도 간호사들이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도 한참.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게 그러면 하고 그 일종의 이제 또 다른 승진이라기보다는 자격증처럼 이렇게 본인이 수련을 해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걸 하면은 간호사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해라 좀. 뭘 이제 무책임함의 끝판왕이다 국민의힘 진짜. 빨리 이게 뭐가 쟁점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뭐가 쟁점인지. 네. 댓글창에는 지금 무정부 상태 아니냐라는 식의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계속되는 역사 왜곡. 네,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라이트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1945년에 광복됐다는 걸 인정하느냐라는 민주당 의원 질문에 관장 자격으로 멘트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다른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일제강점기 시기 한국인의 국적을 묻는 질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 공세의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승전 일본이다. 전형적인 친일 프레임을 제기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심지어 정부가 어제 이제 괴담 선동이다라는 식의 말까지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김준일 평론가? 리액션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을사늑약은 무효고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는 대한제국이고 이제 1919년부터는 임시정부를 산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올리셔서 갑자기 왜 이분이 또 제정신을 차리실지 약간 놀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독립을 기념하는 관장이 45년에 독립됐다, 광복됐다라는 걸 인정하느냐 답변도 이게 못하는 게 이게 뭐죠? 그러니까 뉴라이트들이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은 1948년이 사실상 정부 수립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거고, 사실 뉴라이트들도 45년에 광복이 됐다라는 거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때 그 전에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거나 일본이 지배였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상해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들도 45년에 독립이 됐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분은 굉장히 이상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분도 제정신이 아니고 이분은 임명한 분도 제정신이 아니고 다 제정신이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국적이 어느 거냐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940년에 독일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쳐요. 그래서 프랑스 드골 정부가 이제 도망갑니다. 망명 정부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영국으로 도망가가지고 프랑스 망명 정부가 독일에 설치게 되고 여기에는 나치에 부역한 BC 정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44년까지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프랑스를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치 치하에 있었던 거죠. 프랑스 국민이. 그러면 프랑스 국민한테 야 당신은 40년부터 44년까지 어디 사람이에요? 물어보면은 드골 정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치 치하의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프랑스 사람은 대답을 할까요? 네? 상식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프랑스 망명 정부일지언정 드골 정부로 해서 나치하고 싸웠다 이렇게 다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임시정부 사람이냐 아니냐 일본 사람이냐 물어보면은 무슨 뭐 법적으로야 당연히 국토 영토 국민 이게 세 개가 있어야지 국가라고 하니까 BC 정부 치하에 있었던 거지. BC 정부가 그것도 차지하고 영토도 차지하고 국민도 거기 쏘여 있고 주권도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드골 정부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게 역사적 정통성이고 법통성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대가리에 똥 만드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머리. 예, 미소자제. 충분히 화가 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이 왜 이런 인사를 자꾸 기용하냐는 질문도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는 결국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없어도 굳이 이런 사람만 골라서 하는 거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도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 그러니까 뉴라이트 사관을 그러니까 확고하게 하겠다. 최근에 이제 독도 문제도 그렇고 독도 지역의 논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에 대한 도전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거를 근데 본인은 어떤 지금까지 반일 종족주의에 갇힌 우리 민족을 개화하겠다 이런 의식을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어요. 일련의 과정들이 작년 12월부터 군 정신교육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한다든지 독도에 11개 지도가 들어가 있는데 독도가 단 하나도 안 들어간다든지 지금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치우고 지금 안국역에 있는 독도 또 조형물 치우고 그리고 독도 수호훈련 갑자기 비공개로 5차례 연속하고 갑자기 8월까지 안 하다가 언론 보도 나니까 하는 신용하고 이게 하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우연히.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옵니다. 오늘 그 단어 여러 번 나오네요. 이유가 있는 거, 이유가 있는 거. 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는 아까 김준일 평론가의 말과도 이어지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뉴스 켜서 넘어가 볼까요? 호남 두고 벌어진 경쟁.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이야기입니다. 네,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영광군수, 곡성군수 자리를 두고 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보궐선거를 두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당원 간담회를 계획하기도 했고요. 조국 대표가 직접 호남 월세살이를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호남이 텃밭인 민주당 역시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주말에 한준호 최고위원과 곡성 영광에 방문하기도 했고요. 또다시 이번 주 한 번 더 당 지도부가 현지 곡성 영광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장을 노리는 조국혁신당과 수성을 바라는 민주당 당연히 긴장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단결해서 정권 교체에 매진해야 한다라며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조국혁신당은 그럼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나요? 네,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조국혁신당 한 의원하고 통화를 오늘 했었는데요.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네. 네. 이거를 폭력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폭력이요? 네, 소수정당이 발을 못 붙이게 하려는 폭력이다 이러면서 한번 꼬집어서 물어보신 게 본인들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느냐. 재보궐이 생긴 이유가 보궐선거 지금 누구 때문에 등장을 했느냐. 원인 제공자가 왜 거기를 맡아놓은 것처럼 구느냐. 그런 말들을 들으면 자기는 우습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 굉장히 치열하네요. 네. 물밑에서 이 정도 이야기면 지금 10월 선거가 굉장히 뜨겁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의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비례만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은.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에 타서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좋으면 또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완전 쪼그라들 수 있는 거고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아직도 지역 기반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역 구도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박지원 의원이 했던 방식이 이제 호남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민의당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고요. 이게 꼭 이게 안 좋은 건가?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아니 경쟁이 있어야지. 경쟁이 없으면 어느 정당이든 아니면 어떤 시장이든 그 기업이나 이런 데가 독과점이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호남에서 경쟁하는 게 왜 나쁜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무슨 뭐 강목 들고 무슨 뭐 전당대회 쳐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 호남의 민심을 서로 얻겠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민주당의 호남 조직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여기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셀럽 정당이잖아요. 정치해 보신 분도 없고 사람들 표 얻어본 분도 없고 선거운동 제대로 해본 분이 없는데 정말로 조국혁신당이 여기서 착근할 수 있을까? 영광군수, 곡성군수 이런 거를 여기는 이런 거는 그 투표율도 낮기 때문에 조직이 가동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직이 없는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된다라면은 지난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43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37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6%포인트 더 얻었어요. 조국혁신당이. 그 바람을 가지고 다음번 지방선거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기거나 비슷하게 나오면은 조국혁신당의 호남 쪽에 출마하겠다라는 지방선거 임제들이 쫙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 당이 이제 한 바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호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당내에서 좀 술렁일 것 같아요. 예. 네, 10월 달이 뜨거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그래도 짧게 마지막 뉴스 이 시사인도 좀 관련이 있는 뉴스거든요. 네. 다뤄보겠습니다. 엉터리 YTN 민영화 신청서. 네, YTN 인수한 유진그룹이 낸 신청서 이야기라고요. 네, 노종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지난해 11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이 승인되면서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 신청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시사인 기사를 왜곡했는데요. 시사인 기사에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발언이 나옵니다. 요지는 민영화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YTN 매각 과정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진그룹은 앞부분 즉 민영화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만 발췌해서 인용했습니다. 원글의 취지를 완전히 뒤집은 건데요. 김 위원장은 미디어오늘에 코멘트를 악용해 왜곡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신청자가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 유진을 드러낸다는 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김영하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코멘트 좀 해주실까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뒤집힐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것도 2인 체제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소송이 이게 진행될지 저는 그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시 뒤집혀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금 2인 체제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니까 본안 소송이 가면은 2인 체제가 다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인 것 같아요. 아, YTN의 민영화가 다시 역진할 수도 있다. 쉽지는 않아요. 아. 이미 그렇게 된 상황에서 예. 그러면 또 이게 유지는 또 소송 낼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 상대로 막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2인 체제에 지금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본안 소송 이후에 줄 소송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8월 27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 교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